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고요. 앞으로 몸이 더 망가질 것을 예고하는 증상입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칼로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처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의 눈금은 움직이겠죠.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체중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체중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첫 번째가 사실 비만 자체가 질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결핍성 빈혈 병이잖아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철결핍성 빈혈은 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질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실혈이 생겼다면 철결핍성 빈혈이 오겠죠. 치질을 치료해야 빈혈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고요. 질병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배가 나오고 살이 쪘다라는 것은 앞으로 몸이 더 망가질 것을 예고하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비만은 그 자체로도 불편한 증상이 있죠. 첫 번째로는 몸이 무겁다 보니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관절의 통증이나 심한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빨리 갈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사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사 질환이 나타나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살이 찐 것 자체가 대인 기피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자존감 결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이나 우울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과식 폭식이 이어진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몸이 더 망가지겠죠. 제가 이제 비만 치료를 한 35년간 해오다 보면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비만은 만성질환이고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는데 평생 가야 됩니다. 감기 치료하듯이 잠깐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가 다시 몸이 망가지면 또 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평생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당뇨병이 심해져서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온 상태에서 뒤늦게 찾아왔다든지 심근경색 때문에 스텐트까지 받고 그때 정신 차리고 예전부터 뱃살을 빼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일찍 시작했으면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만 통계를 보면 남성들은 대개 40대, 50대에 피크를 이루게 되고 60대부터는 조금 그래프가 꺾이는 반면에 여성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완경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거든요. 여성들은 꾸준하게 늘어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늘게 되고 40대 후반, 50대에는 완경기를 겪으면서 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비만 유병률이 낮거든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덜 비만한 것이 아니라 마른 비만이 여성들한테 숨어있기 때문에 통계 수치로 드러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진단 기준을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0, 40대 남성들은 거의 반수 정도가 25를 넘어가요. 그런데 여성들은 대략 한 20%, 30% 미치거든요. 25를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서부터 체형에 민감하고 체중계 눈금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살찌지 않으려고 적게 먹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이어지면서 저근육형 체형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단 말이에요. 근육량이 적으니까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지방이 더 쌓이게 되면서 주로 복부에 쌓이게 되니까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는 형태의 체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른 비만이 많고요. 여성 호르몬이 복부에 지방을 쌓아두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완경을 넘어서 5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복부에 지방이 들게 됩니다. 마른 비만이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배가 나오면서 대사 이상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고 지방간이 있고 대사 이상이 초래된 그러한 비만인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을 체중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날씬한 몸을 갖고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어서 체중을 관리할래.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미 대사 이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내 몸을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 20대 초반의 체중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간, 수치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체중, 이러한 몸을 평생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가 건강관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방을 제대로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피하 지방 조직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을 끄집어 쓰기 위해서 비축해둔 저장 창고인데,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저장 창고에서 지방을 끄집어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라든지 장거리 사이클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얇거든요. 얇지만 운동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거는 피하 지방 조직에서 비축해둔 에너지를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채워놓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피하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쉽게 나왔다가 쉽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이유가 없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두껍죠. 그런데 지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폰지에 비유를 해서 스폰지를 짜주어야 또다시 물을 머금을 수 있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짜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도적으로 짜줘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강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굶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치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정답인지 아직도 뚜렷하게 합일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단 간헐적 단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잖아요.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되 일정 시간에만 먹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먹지 않거나, 또는 마음껏 먹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적어도 지금 체중이 더 늘지는 않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적게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적게 먹는 소식의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활용한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대사 이상이 있고 뱃살이 있고 살이 쪄 있어서 살을 빼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겠죠.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박용우가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은 첫 번째가 잘 먹어라예요. 잘 먹으라는 표현이 배 터지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어라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여금 음식이 적게 들어오네 라는 긴장감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챙겨 먹다가 갑자기 불시에 굶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잘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주는 첫 번째 장점은 신진대사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적게 먹는, 다시 말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몸을 속이는 다이어트 일종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의 전통 한식입니다. 밥을 먹게 되면 반찬으로 나물 반찬도 들어오고 단백질 반찬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면이나 빵을 먹겠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많이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채소나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면이나 빵은 흰 밀가루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빠르게 높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먼 길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를 이용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현대인들에게는 한 끼의 밥 한 공기는 조금 많아요.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반찬, 채소 반찬을 좀 많이, 양질의 단백질을 달걀이든 생선이든 고기든 매 끼니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영양학적인 측면에는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밥은 반찬이라는 친구들을 불러온단 말이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3분의 2 공기 정도를 드시든지, 흰쌀밥을 드시더라도 반 공기 정도만 드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콩을 잔뜩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게 되면 함량은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이 가능하겠죠. 저는 지금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6대 8이라는 것은 16시간 공복 그리고 8시간 동안에 먹는 거잖아요. 저는 14대 10을 하고 있습니다.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 동안 잘 먹는 패턴을 매일 유지하고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에 매 끼니 잘 챙겨 먹는다 하는 것이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저는 24시간 단식을 하거든요. 매일 14시간 단식을 하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24시간으로 늘려요. 그러면 전날 6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저녁 6시까지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게 24시간 단식이잖아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이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갈 때에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이틀을 한 끼만 먹고 나머지 5일을 잘 먹는 건데 전체적으로 더해서 7로 나누게 되면 한 끼에 먹는 식사량은 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속아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량. 전체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하는 날 한 끼 식사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의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사량을 칼로리로 계산해서 칼로리를 500 내지 1000칼로리 정도 적게 먹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칼로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처방입니다. 칼로리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까지 강조해 왔는데 칼로리라는 개념은 연구 논문을 쓸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자료일 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의 눈금은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체중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체중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모든 임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적게 먹으면 한없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왜 3개월부터는 잘 빠지지 않고 6개월부터는 거꾸로 체중이 원래 수준으로 늘어나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적응 반응 때문인데요. 적응 반응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음식이 적게 들어왔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가 안정시 대사율이라고 하는 기초대사량을 알고 있죠.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몸은 당연히 지출을 아끼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아끼려 됩니다. 초반에는 지방보다 근육 손실이 생겨요. 적게 먹게 되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져 근육도 빠져 당연히 신진대사가 느려지니까 적게 먹어도 체중이 빠지지 않겠죠. 우리 몸에서는 렙틴 호르몬 부족으로 강력한 식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참아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 끼니 적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게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는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끼니마다 생긴다면 몇 달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겠죠. 결국 우울해지거나 불면에 시달리거나 또다시 과식, 폭식으로 가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방법이나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건강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느 거 하나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보가 맞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 대사 이상은 없으나 뱃살은 나와 있는 사람, 대사 이상은 있으나 심하지 않은 사람, 이미 당뇨병까지 간 사람, 다양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체질 또는 지금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겠죠.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저탄수화물 식이요법과 저지방 식이요법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으냐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탄수화물 식사군에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저지방 식사군에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체질에는 저탄수화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지방이 건강을 챙기고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특정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효과를 봤다 그래서 나도 저 방법을 쓰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비만 유발 환경에 살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의자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낮밤의 구별이 애매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유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 나이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적신호로 이해하고 바로 적극적인 건강 관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